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슬픔에 잠겨 있던 한 여인에게 변호사가 찾아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평생 성실하기만 했던 남편이 생전에 그녀 몰래 150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비밀 저택을 남겼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엄청난 유산 앞에서 여인이 느낀 것은 기쁨이 아니라 깊은 의심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는 남편은 결코 그런 비밀을 숨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직감한 그녀는 직접 그곳을 확인하기로 결심합니다. 복잡한 마음으로 묵직한 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집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었기에 남편을 잃은 여인을 그토록 경악하게 만든 걸까요? 그것은 남편의 숨겨진 이면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십 년에 걸친 거대한 사기극이었을까요? 혹은 150억이라는 돈보다 더 무겁고 위험한 진실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저택 속에 숨겨진 마지막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남편 건우가 떠난 지 2달이 지났지만 저에게는 마치 2세기가 흐른 것만 같았습니다. 북적거리던 집은 하룻밤 사이에 영혼이 빠져나간 듯 텅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비쳐들어와도 차가운 공기를 녹이지 못했고 밤의 정막은 숨쉬는 괴물처럼 저의 모든 생각을 집어삼켰습니다. 저 임혜숙은 30년 동안 최건우의 아내로만 살아왔습니다. 올해 60 갑작스럽게 홀로 남겨진 미망인이 되었죠. 장례식의 소란과 눈물은 이미 잦아들었고 친척과 친구들의 위로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삶의 일시 정지 버튼이 강제로 눌린 채 저는 벽에 걸린 건우에 영정사진과 마주 앉아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으며 제가 가장 잘 아는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입을 열어 혜수가 왜 멍하니 있어 밥 씻겠다라고 말할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는 다시는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습관처럼 2벌의 수저를 놓고 그가 좋아하던 갈비찜을 담은 밥그릇을 올립니다. 밥이 식어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결국 제 손으로 비워내기를 반복하는 나날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딸 지우는 매일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묻곤 했습니다. 엄마 오늘 괜찮아. 밥은 챙겨 먹었어? 저는 늘 응, 다 괜찮아 라고 답했지만 사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찾아온 사람은 건우가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변호사이자 20년 지기인 김 변호사였습니다. 사모님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모자를 벗고 정중히 인사하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를 안으로 모셔 차 한 잔을 내놓았습니다. 찻잔의 김이 다 식을 때까지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 먼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사모님, 이건 건우가 생전에 신신당부하며 본인이 떠난 지 2달 뒤에 직접 전달해 달라고 맡긴 것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고풍스러운 황동 열쇠 하나와 밀봉되지 않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묵직한 열쇠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섬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열쇠는 경기도 가평 산자락에 있는 건우의 별장, 청심난자의 칭신난자의 열쇠입니다. 청심난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제 당혹감을 읽은 듯 김 변호사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건우가 4년 전쯤에 매입한 곳입니다. 당시 사모님께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죠. 가슴 밑바닥이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숨기려 했던 걸까? 더 충격적인 것은 건우가 임종 직전 제 귀에 대고 힘겹게 내뱉었던 유언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흐릿한 시선으로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었습니다. 혜수가 가평 집에는 절대로 가지 마라. 저는 그저 헛소리를 하는 줄 알고 울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지금 김 변호사가 그 열쇠를 제 앞에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건우의 정갈하고 강단 있는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숙에게 마지막까지 비겁했던 나를 용서해 주오. 그대를 혼자 남겨두고 큰 슬픔을 겪게 해서 미안하군. 그 별장에 관해서라면 내 유언을 거두려 하오. 부디 꼭 한 번만 직접 가주길 바라. 무서워하지 말고 건우가 한 번은 절대 가지 말라더니 이제는 꼭 가라니. 내 남편은 도대체 어떤 수수께끼를 남긴 걸까요? 사모님. 김 변호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대형 건설사인 HS그룹에서 그 일대에 대규모 온천 리조트를 계획 중인데 청심란제가 바로 핵심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평가하기로 그 땅과 건물의 가치는 최소 150억 원입니다. 150억 원. 차가운 열쇠를 쥐인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건우가 대체 왜 그때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불길한 경보음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큰아주버님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건우의 형 최문석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수씨 최문석이야. 돌려 말하지 않겠네. 방금 변호사를 통해 건우 명의의 불분명한 재산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어. 난 이미 법원에 상속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큰 아주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건우가 그 집을 샀을 때 이미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어. 환자가 무슨 판단력이 있어서 그런 투자를 했겠어. 그 돈은 우리 최 씨 가문의 공동자산으로 봐야 해. 여자 혼자서 그 큰 재산을 지키려다간 도둑만 꼬일 뿐이야. 내 말 들어 집안끼리 조용히 처리하자고.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건우의 시신이 차에 식기도 전에 친형이라는 사람이 발톱을 드러낸 것입니다. 김 변호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모님, 힘든 싸움이 시작될 것 같군요. 마음 단단히 드셔야 합니다. 저는 손에 든 열쇠와 편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건우가 남긴 것이 마지막 사랑일지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짐일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변호사님, 주소 주세요.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먹구름이 끼고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가평으로 가는 길은 30년 동안 수없이 다녔던 길이라 눈을 감고도 훤했습니다. 젊은 시절 건우는 낡은 오토바이에 저를 태우고 산길을 달려 야경을 보러 가곤 했었죠.
바람을 가르며 그의 허리를 꼭 껴안을 때면 온 세상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운전대를 잡은 오늘은 그 익숙한 길이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호젓한 숲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갔습니다. 양옆으로 늘어선 고목들이 터널을 이루어 햇살을 파편처럼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길끝에 다다르자 묵직한 원목 대문이 나타났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리니 나무십 부딪히는 소리와 새소리뿐 고요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황동 열쇠로 커다란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끼익 소리와 함께 오랫동안 닫혀 있던 세 개가 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폐가 같은 낡은 집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관리된 목조 저택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회색 바위 벽에는 푸른 덩굴이 감겨 있었고 짙은 갈색의 처마는 세월의 흐름 속에 은은한 광택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자갈길을 따라 본체로 향하는데 길 양옆으로 펼쳐진 꽃밭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곳에는 온통 난초들이 가득했습니다. 출란, 해란, 한란. 제가 이름을 아는 것부터 생소한 품종까지 산바람에 하늘거리는 난초들은 청가하고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난초는 제 평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난초의 절개와 고결함을 화폭에 담는 것을 좋아했죠. 건우는 그걸 알고 베란다에 늘 난초 화분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이런 거대한 난초 왕국을 지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본차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소파도 TV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얀 벽들뿐이었고 그 벽은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그림들은 모두 제 작품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좁은 화실에서 한 땀 한 땀 그려냈던 난초 그림들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난초 비를 맞는 난초 달빛 아래의 난초. 제 청춘의 꿈과 열정이 담긴 그 그림들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이자 엄마로 살아가며 창고 구석에 박혀 잊혔다고 생각했던 그 원고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액자에 담겨 조명을 받으며 오직 저만을 위한 전시회를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석의 전음기 옆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던 드뷔시의 달빛 LP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그는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림을 사랑하던 임혜숙이 일상의 무게에 눌려 죽지 않았음을 그는 계속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150억짜리 부동산도 투자처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건우가 평생에 걸쳐 쓴 가장 길고 깊은 연서였습니다. 벽을 더듬으며 익숙한 필치를 만지는 동안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건우 씨, 이 바보 같은 사람. 왜 숨겼어요? 왜 당신을 잃고 나서야 이걸 보게 하나요? 슬픔과 감동이 뒤섞인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라진 청춘에 대해, 잊혔던 꿈에 대해, 그리고 말없이 저를 사랑해준 그 남자를 위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거친 엔진 소리가 계곡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눈물을 닦고 창밖을 보니 검은색 고급 세단 3대가 짐승처럼 마당에 들이닥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최문석, 문덕, 문양 3형제였습니다. 최문석이 앞장서서 들어왔습니다. 건우보다 덩치가 크고 권위적인 그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저택을 훑었습니다. 허허, 우리 넷째가 제법 잘 꾸며놓고 살았구먼. 둘째 최문덕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집안 돈으로 이런 신선 노름이나 하고 말이야. 재수 씨, 여기서 혼자 울고 있었어. 최문석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구두 소리가 매끄러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불쾌하게 들렸습니다. 재수 씨, 여자 혼자 살기엔 너무 넓지 않나 우리 형제들이 상의해 봤는데 시세 따지지 말고 가족가로 50억 쳐줄 테니 우리한테 넘겨. 그 돈이면 남은 인생 편히 살 수 있잖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아주버님, 이 집은 건우 씨가 저에게 남긴 겁니다. 팔지 않겠습니다. 셋째 최문양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수 씨, 잘 생각해. 우린 이미 법원에 신청 넣었어. 이 집 살 때 자금이 투명하지 않다는 증거만 나오면 국세청에 압류당하고 한 푼도 못 건져.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거야. 도와준다고요? 저는 몸을 떨며 물었습니다. 건우 씨가 아주버님께 빌렸다는 가짜 2억 원 차용증을 내미는 게 도와주는 건가요? 최문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았어? 저는 허리를 곧게 펴고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집과 건우 씨가 남긴 모든 것이 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뺏지 못합니다. 호의를 베푸니 우습게 보나 본데 최문석이 본색을 드러내며 윽박질렀습니다. 임혜숙 똑똑히 들어. 넌 우리 집안의 시집온 며느리일 뿐이야. 건우 죽으면 넌 남이라고. 이 집 성씨는 최 씨야. 30년 동안 믿어온 가족이라는 환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얼굴을 보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재산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건우의 사랑과 존엄을 지키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나가세요. 여긴 여러분이 올 곳이 아닙니다. 할 말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하세요. 최문석은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결국 씩씩거리며 동생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시선이 서재에 놓인 건우의 낡은 노트북으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켜니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우리의 첫 데이트 날짜와 호프라는 영단어를 조합해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열리며 바탕화면 정중앙에 폴더 하나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해숙에게 첫 번째 해.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니 365개의 영상 파일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건우는 제가 혼자 보낼 1년 동안 매일 곁에 있어 주려 영상을 미리 녹화해 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틀었습니다. 건우가 우리 집 서재에서 회색 스웨터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울고 있지 해수가. 그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제 눈물샘은 다시 터져버렸습니다. 겁내지 마, 내가 늘 곁에 있을게. 오늘은 내가 떠난 첫날이라 입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거야. 괜찮아. 하루쯤은 마음껏 슬퍼해. 하지만 내일은 꼭 밥 챙겨 먹기로 약속해줘. 다음 영상에서 기다릴게. 영상 속의 그는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저는 홀린 듯 영상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딸 지우와 다투지 말라는 당부 난초에 물 주는 법, 전등 가는 법까지. 그는 세심하게 저의 일상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특별한 표시가 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 영상 속 건우의 안색은 창백했고
눈빛은 비장했습니다. 혜수가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청심란제에 가 있겠지. 그리고 형님들도 만났을 테고. 사실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 말해야겠어. 3년 전 건강검진 때 뇌동맥류 판정을 받았어. 아버지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았던 거야. 3년 전이라니. 환갑잔치를 하며 금혼식까지 함께 하자고 웃던 날. 그는 이미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안해. 우리 가족의 마지막 시간을 병원 냄새와 죽음의 공포로 채우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청심란제를 준비했어. 오직 당신만을 위한 도원타워 유엔을 만들어주고 싶었지. 형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우리 가문 남자들의 피 속에는 탐욕이 흐르니까. 그래서 혜수가 당신은 무장해야 해. 그의 눈빛이 장군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재 벽에 걸린 공고규란 그림 뒤에 금고가 있어. 비밀번호는 지우 생일이야. 그 안에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어. 금고를 열어보니 두툼한 파란색 파일과 정교한 은색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파일에는 청심란제의 완벽한 상속 서류와 공증 문서가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색 열쇠, 이것은 무엇을 여는 것일까요? 저는 마당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잡동사니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구석진 바닥에 작은 구멍을 찾아 열쇠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바닥이 갈라지며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계단 끝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지하실이 아니라 정밀하게 설계된 작전실 같았습니다. 중앙 탁재는 가평 일대에 낀 지적이 그려진 지도가 있었고 벽면에는 형제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함들이 가득했습니다. 최문석, 탈세 및 비자금, 최문덕, 내부자 거래, 최문양, 고객 자금 유용. 서류를 꺼내보니 지난 20년간 최문석이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빼돌린 내역과 계좌 흐름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온화하기만 했던 내 남편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20년 동안 침묵하는 사냥꾼이 되어 형제들의 숨통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전실 모니터에서 마지막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놀랐지 난 먼저 공격하진 않지만 내 사람을 건드리는 건 용납 못해. 이 서류들은 당신을 지켜줄 총알이야. 형님들이 당신을 벼랑 끝으로 몰 때만 사용해 해수가 잊지 마.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딸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방금 큰아빠랑 통화했어. 큰아빠가 엄마 혼자 힘들 거라고 가족끼리 좋게 끝내자고 하시네. 땅 조금만 떼주면 소송도 취하하고 우리 잘 돌봐주시겠대. 엄마, 그냥 적당히 합의하면 안 돼. 아빠 명예도 있는데 소송까지 가면 아빠가 회사 돈 횡령했다는 소문이 날까봐 무서워. 최문석의 수법은 교활했습니다. 저와 지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우의 명예를 볼모로 협박한 것입니다. 저는 지우에게 건우가 남긴 지우에게 보내는 영상을 찍어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건우가 19살 때 형들에게 상속권을 김한당에 빼앗겼던 과거와 늑대에게 눈물과 양보는 통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퉁퉁 부은 눈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바보 같았어.
나도 이제 엄마랑 같이 싸울게. 일주일 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청심란제에서 마지막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최문석 3 형제는 제가 항복할 줄 알고 기세등등하게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승리를 자축하듯 고급 와인까지 들고 왔죠. 곧이어 HS그룹의 박 회장도 도착했습니다. 박 회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재수 씨랑 이미 얘기 다 끝났습니다. 최문석이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건우가 정리한 지적도가 나타났습니다. 박 회장님, 오늘 이 자리는 땅을 팔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죠. 청심란제의 실제 면적은 알려진 것보다 2배 넓은 25만 평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박 회장님이 계획하신 골프장 리조트의 유일한 진입로를 포함하고 있죠. 최문석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저는 이어 건우의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최문석이 술자리에서 박 회장 그 노인네, 내가 땅만 손에 넣으면 꼼짝 못해. 독점 협상권은 내 손에 있으니까. 라고 호언장담하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최문석 씨, 우리 그룹이 당신과 독점 협상을 약속한 적은 없는 것 같군요. 최문석이 당황하며 저를 향해 욕설을 내뱉으려 할 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우가 형제들 앞에 파란색 서류 봉투 3개를 놓았습니다. 아주버님들의 해외 비자금 내부자 거래, 그리고 고객 돈 유용 내역입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마쳤고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 중입니다. 저는 최문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선택하세요. 지금 당장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는 저희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서류를 들고 제가 검찰로 가길 원하십니까? 거실에는 오직 빗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최문석은 뼈가 빠져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저는 HS그룹과 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별장 본체와 주변 난초 군락지는 영구 보존 지구로 지정해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했고 외곽 부지만을 활용해 리조트 사업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우와 제가 평생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자산과 함께 건우가 남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시작한 그림에는 예전의 고결함에 삶의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건우가 남긴 365번째 마지막 영상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수가 이 집과 돈은 그저 도구일 뿐이야. 내가 정말 남기고 싶었던 건 당신의 자유였어. 이제 최건우의 아내가 아닌 화가 임혜숙으로 찬란하게 살아가길 바라. 예순하나 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남편이 남긴 150억의 유산과 그보다 더 거대한 사랑의 전략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혜숙 씨였다면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법의 심판대에 세웠을까요? 아니면 혜숙 씨처럼 조용한 승리를 선택했을까요? 삶의 기로에서 만나는 선택의 순간들. 여러분의 공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난초 같은 은은한 향기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